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의 시간입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이 몸을 얻었다. 네. 네, 로봇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네,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거에도 사실 AI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성 AI, 이 생성 AI가 로봇하고 결합되면서 로봇 공학이 지금 되게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하기 전에 좀 저희가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협력 로봇이라고 해서 코봇이라는 게 있어요. 네. 코봇이라고 하는 건 우리 용접하는 거라든지 로봇 팔 네네네. 같은 것들이 이미 공장에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 사업도 되게 크고 있죠. 한국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고 있어서 이런 것은 이제 협력 로봇 코봇이라고 하는데 인간하고 같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봐도 저것은 그냥 팔만 있는 거, 용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코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이것이 요즘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AI하고 로봇이 만났다 할 때 휴머노이드를 얘기하는 건데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죠. 두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있는. 근데 있고 이 휴머노이드가 조금 더 진화되는 것이 안드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SF 소설에 보는 것처럼 안드로이드는 피부도 사람 같고 눈도 사람 같고 우리가 보통 사이보그라고도 얘기하는 것 이런 걸 안드로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안드로이드까지 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너무 인간하고 닮아서 인간들이 오히려 싫어한다. 너무 인간하고 피부하고 같고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인간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나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 왜소화될 수 있고 차별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안드로이드는 싫어한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AI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휴머노이드다. 휴머노이드. 예, 휴머노이드라는 거고 보통 이제 코봇이나 이런 것들은 로봇 팔도 있지만 다리가 4개, 6개 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나가다가 뭐 장애물에 걸려도 다리가 2개 있으면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인간은 넘어지는데 뭐 곤충 같은 경우나 거미 같은 경우에는 다리 한두 개가 잘못돼도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휴머노이드는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이 휴머노이드 기술이 AI 즉 생성 AI하고 결합되면서 대단히 인간에게 모습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봇은 예전에 산업용 로봇인 거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공장 가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서 짐도 나르고 뭐 이렇게 용접도 하고 이런 그런 거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도입돼 있죠. 우리나라도 많이 도입됐고 중국도 많이 도입됐고요. 코봇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코봇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코봇은 이제 AI가 결합됐다기보다는 각종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이제 해주는 거죠. 여기에 오면 이걸 잡고 15cm를 이동한 다음에 다시 올려서 뭐 30cm 올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용접봉을 댄다. 이런 식으로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순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코봇이고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조금 기술이 좀 결합된다라면은 센서에 인공지능이 조금 결합되어 있는 양상 요 정도라고 본다라면 이제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피규어라는 거 여러분들 영상 어제부터 계속 많이 돌고 있는데 보셨을 거예요. 또는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보셨을 텐데 마치 빨래를 갠다든지 다림질을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그리고 공장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든지 뭔가 인간처럼 같이 일하는 모습을 지금 휴머노이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하는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데까지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휴머노이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하고 현대자동차가 투자했던 버스턴 다이나믹스에도 이 휴머노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 만든 옵티머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도 투자하고 뭐 제 베조스도 투자하고 엔비디아도 투자하고 오픈AI도 투자했던 피규어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요. 강해 보이지 않고 무게 같은 경우에도 30kg 이상은 못 들고 그리고 인간이 툭 치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하고 함께하면서 인간보다 강력하지 않은 외향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2, 그러니까 2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작년 말에 발표됐죠. 2013년 12월에 발표된 거 보면은 소재를 갖다가 알루미늄이 보이면 사람들이 쇠가 보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플라스틱을 입힌다든지 폴리우레탄을 입힌다든지 그리고 전선줄도 다 가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인간보다 빨리 걷지 않게 해놓습니다. 일부러. 속도는 향상시키지만 인간보다 빨리 걷게 되면은 인간을 쫓아와서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어야 되고 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사실 그건 군사용으로 먼저 개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같이 전쟁터에서 무기를 나른다든지 뭐 식량을 나른다든지 이런 데에서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네네네. 이런 식으로 개 모양으로 같이 쫓아다니고 뭐 말처럼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이제 2발을 갖고 있는 거 만드는데 보면은 막 덤블링도 하고 점프도 하고 맞아요. 뭐 3m 높은 데도 올라가고 근데 그런 거가 여러분 집안에서 가사도우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우리 아이를 점프하고 넘어가고 우리 고양이를 점프해서 넘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피규어 AI 지금 로봇이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인간보다 연약합니다. 네네.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요즘 있는 거고 여기에 AI를 결합하면서 우선은 오픈 AI의 이제 4.0 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특징으로 알고 계신 것이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잖아요.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피규어 AI 그 영상을 보시면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물어봐요. 너 지금 뭐가 눈에 보이니? 라고 하면 사과가 보이고요. 뭐가 보이고요. 보이고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센서는 인간보다 좋죠. 카메라도 인간보다도 좋고 청각도 인간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는데 여기에 오픈 AI의 GPT와 결합되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게 증폭되게 되고 인간이 예를 들면 그건 하지 마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인간하고 흔히 말하는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챗 GPT니까 챗이 채팅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야기라는 거니까 로봇과 인간이 이제 이야기하는 수준까지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인공지능과 결합되면서 큰 진일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야 될 길은 이제 많은 것은 이 피규어 AI라든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옵티머스의 진화 속도가 되게 빠른데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동기라고 해서 우리처럼 이제 관절 같은 데다가 근육을 주는 힘을 갖다가 관절과 근육의 결합을 구동기라고 하는데 이 구동기 부분들이 대단히 진화가 더 많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을 많이 줘서도 안 되고 적게 줘야 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이번에 옵티머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계란을 옮기잖아요. 네네. 달걀을 옮길 때도 적절하게 힘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다 달걀이 깨질 수밖에 없는 깨지겠죠. 거고 요런 내가 보고 있는 물체가 달걀이면은 힘은 이 정도밖에 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주는 이것이 다림이라고 한다라면은 적절하게 무게가 몇 킬로 이상 나갈 테니까 이 정도 힘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사물을 보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까지도 AI하고 결합되면서 사전에 프로그래밍 됐던 그 전에 있었던 코봇 우리가 산업용 로봇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마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생각하는 것 같고 말하는 것 같고 듣는 것 같은 이런 능력을 이제는 휴머노이드가 갖게 됐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제일 먼저 쓰일 뜻은 예를 들면은 노르웨이도 이런 비슷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도 플러스1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 삼성전자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당장 쓰는 것보다는 우선 우주에 나가서 뭐 예를 들자면 우주 폐기물을 줍는다든지 고장난 그 인공 위성을 고친다든지 조금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작업에 먼저 쓰겠다고 하는 데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럼 지금 대표적인 곳들은 말씀하신 피규어, 네. 그다음에 테슬라의 테슬라죠. 네. 옵티머스 있고 또 다른 또 곳들도 있습니다. 있나요? 어질리티 네. 로보틱스라고 해서 네네. 이건 아마존이 투자하고 아마존이 자회사로 갖고 있는 곳인데 주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류센터에도 지금 로봇이 엄청나게 쓰이고 있어요. 한국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물류의 큰 물건들을 나르는 것들 밑으로 들어가서 올려서 나르고 하는 것들은 로봇가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영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을 갖다가 분류하는 것들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가장 자동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로봇은 힘 조절을 잘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이 소포를 갖다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송할 물건을 바로 여기서 들어서 차 안으로 옮기는 거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크기도 네. 서로 다르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전체를 갖다가 들어 올리고 전체를 옮기는 것 그리고 얘 바구니에 들어있던 걸 갖다가 요 바구니에다 집어 넣는 것을 갖다가 밑에 구멍이 있어서 쑥쑥쑥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이거 집어가지고 요게 하고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트럭에다 꽉 채워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요런 지능 요런 감각은
지금까지는 자동화가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특화되는 거죠. 이 부분에 특화되면서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름도 어질리티는 거 에이자일하다는 것은 네네. 순간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니까 이런 반응 능력들이 좋으면서 이 부분에는 저 큰 건 안 들어갈 테니까 이 중간 거를 갖고 와서 집어여야 되겠다. 이걸 보니까 발신지가 동수가 동호로인데 동호로 1번지보다는 예를 들면 여기를 먼저 가니까 요건 좀 나중에 실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까지 같이 하면서 이런 물건을 나누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화 얘기할 때 택배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물류나 택배는 트럭이나 뭐 예를 들면 아니면 길 뭐 어디 물류 허브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집 앞에까지 갖다 주고 이런 거는 오히려 자동화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차, 하차하고 이런 거는 되게 어렵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된다는 말씀. 그것이 이제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거. 예를 들면 지금 LG전자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뭐 여러분들도 요즘 식당 가면 요즘 보시잖아요. 서빙하는 로봇. 음식 갖고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안 하는 거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드러내서 이거 내 책상 위에다가 테이블에다 올리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요걸 못 하는 거예요, 로봇가. 이게 상태로 가져와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건 하지만 네, 거기다가 네, 집어주는 것도 사실 인간이 해주고 얘가 운반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으로 운반하는 건 이런 것들은 지금 기술이 많이 진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놀라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걸 꺼내서 제 책상 위에다 올려주는 것. 이래야 궁극에 가서 예를 들자면 지금 하고 있는 AI 로봇이 가사도우미가 될 거라는데 제가 아프면 누워 있으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일으켜도 주고 그렇죠. 물 좀 네. 갖다 달라 그러면은 제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뭘 먹어야 되겠으면 그걸 갖다 주고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운반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SF 영화에 나오는 건 차도 이렇게 한 잔씩 따라주고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사람의 수, 그러니까 생산하려고 하는 이 수 곱하기 생산력이잖아요. 네네. 이것이 이제 경제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 생산력의 증가는 요즘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진화에 따라서 생산력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 뭐가 증가하고 있지 않냐면 생산하는 사람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 않은 거죠. 특히 한국 같은 인구 절벽을 맞은 나라는 생산자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생산력을 우리는 정말 극대적으로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단순 수학 논리로는 그렇게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수를 높여주겠다. 생산하는 사람의 수를 높여주면 생산력의 증가가 완만하더라도 전체의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인구가 하락하고 있는 국가들을 위해서 지금 AI 로봇은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쓰일 곳은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걸 개발했던 동기가 뭐냐면 코로나였어요. 코비드 19 코로나 네네네. 때 제일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이제 이어라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오면서 락다운을 시키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을 갖다가 폐쇄를 시켰어요. 강제로. 네네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거기 대단히 반발을 하죠. 아니 공장을 폐쇄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해야지 왜 국가가 결정하느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요. 우리나라하고 다르네요. 네, 유럽도 많이 다르죠. 네네. 유럽도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진보적인 층에서도 이런 국가의 직접적인 행위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언젠간 공장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것은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전염병이 돌 수도 있으니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로봇을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2021년입니다. 딱 코비드 기간에 여기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고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놀라운 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2022년에야 시제품을 내놔요. 근데 2022년에 테슬라가 내놨던 시제품은 안에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런 모습일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 뭐야 도대체 뭐 이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2023년 초에 작년이죠.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옵티머스 제네레이션 1을 발표하고 그리고 12월에 제네레이션 2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진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란 거죠. 우선은 아직 예를 들면은 지금 피규어 삼성이 투자하고 뭐 제프 베조스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또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로봇이 평발이에요. 평발이면 이 걷는 데 문제가 있고 균형 잡는 게 두 발로 있으면 균형 잡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예를 들면 옵티머스 2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이 있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손가락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 이제 변화는 이제 발가락도 있게 되는 이러면서 이제 진일보하는데 이 속도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 속도가 놀랍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주행에 쓰는 FSD 버전 10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 탑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그 부분을 여기다 그대로 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걸으면서 로봇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 예를 들자면 저쪽에 냉장고에 있는 물을 뭐 우유를 가지고 와줘 하는데 갑자기 그 냉장고 앞에 아이가 놀던 장난감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피해서 간다든지 뭔가 목적지를 정했는데 장애물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것을 판단해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생성 AI라든지 오픈 AI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자율주행의 감각까지도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큐펀시라고 하는 생성 AI도 결합되어 있으면서 이런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 대화 이런 것도 가능해지면서 조금 옵티머스가 앞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피겨 A가 요번에 정말 큰 투자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삼성, 인텔도 투자를 했고, 제프 베조스도 투자를 했고, 구글도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 오픈 AI의 챗GPT를 이 컴퓨터에 이식을 했더니 얘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고 세상 보는 거를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사람들이 AI가 이렇게 진화된 AI가 로봇과 만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속도로 로봇이 빠른 속도로 진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빠르면 2026년이나 2027년 정도에는 우리가 공장에서, 가정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2030년이 지나야 가정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옵티머스의 판매 가격이 $20,000,000. 2,500만 원 넘네요. 네네, 2,500만 원 정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30년 정도 넘어서 시제품이 나왔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쯤 되면 나이도 좀 꽤 되고. 근데 자동차를 살래, 예를 들자라면 옵티머스를 사가지고 집에 두면서 가사도우미로 쓸래 하면 저는 자동차 대신 그거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봐줄 수 있고 청소해줄 수 있고, 제가 빨래는 잘 걸고 빨래는 잘 하는데 다림질을 정말 못하거든요. 그걸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걸 만약에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요리를 해줄 수 있고 한다라면 정말 우리가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30년 이전에는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네. 정말 2030년에 이루어질 거라면 이 시장은 자동차 시장보다 저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드는 의문이, 네. 예를 들면 좋아요. 그건 알겠어요. 예전에 코봇에서는 이렇게 원래 논리를 정해놓은 대로 움직이는 것만 할 수 있었는데 네. 생성 AI가 들어오면 스스로 뭔가 비전이나 네, 센싱을 해가지고 그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거를 말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챗GPT처럼. 근데 실제로 이 동작도 생성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기술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벌써 AI 데이 같은 데 이제 시연을 해줬는데 이제 또 사람을 학습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각종 센서를 끼고서 팔을 움직인다든지 무릎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하는 것을 로봇에게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FSD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에도 엔드-투-엔드 AI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단간.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있는 코봇이라든지 이런 건 사람이 프로그램을 했고 센서에 인지하는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쓰였다라면 모든 비디오 학습을 통해서 행위하는 모든 이런 프로그램마저도 AI가 하는, 신경망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엔드-투-엔드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율적으로 움직이거나 예를 들면 특정 요리를 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제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제한된 영역에 쓸 수 있는 것을 벌써 2025년에는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성 AI가 지금, 오픈 AI가 지금 아무래도 5.0까지 곧 이미 내부적으로는 가고 있고 5.0을 곧 공개할 거라는 이제 소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GPT-5, 예, GPT-5 죠. 챗GPT의 5.0을 지금 4.0을 쓰고 있으니까 4.0 터보를 쓰고 계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도 성능이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의문은 드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네.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다음에 할 말들을 생성을 해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음의 동작을, 그걸 다음에 이제 동작을 추론해내는 거죠. 3차원 세계에서 그걸 그렇죠.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예를 들자면 옵티머스 영상들 여러분 테슬라 보시면 3차원 공간을 갖다가, 그래서 한번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소라가, 우리가 오픈 AI의 소라를 보면 3차원적 공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모습들,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리 세계에 대한 시뮬레이터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현실 세계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을 이해했다라고 오픈 AI는 얘기를 하고 있더니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쓰면서 뭐라 그럴까? 트윗에다가 X죠 이제는 X에다 뭐라 그랬냐면 이미 자율주행할 때 FSD 같은 경우에는 3차원적 공간을 벡터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벡터 공간이라는 건 이제 팔각형으로 예를 들면 강정수의 모습을 다 실제 크기를 갖다가 벡터로 만들어서 팔각형으로 이렇게 막 레고처럼 쌓은 거죠. 그래서 강정수의 모습이 되는 거고 앞에 자동차도 레고처럼 쌓아서 모습이 되는 거고 거리감도 팔각형으로 거리감을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보고 있는 현실을 물리적인 것들을 갖다가 거리까지 정확하게 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거를 아직 공개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우리 학습시키기에도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고 도조의 슈퍼컴퓨터는 계획상으로는 2024년 올해 10월에 완성돼 있으니까 아마 11월 12월까지 가겠죠. 그때 정도 되어야 이 여기서 쓰이고 있는 AI 학습이 자동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1대1로 복사돼서 옵티머스 즉 로봇 AI 로봇에서 쓰이게 되는 거고 또 AI 로봇은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면 자동차는 장애물 속에서 1, 2cm 정도 장애물 정도는 그냥 지나가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렇죠. 1, 2cm 정도 높은 턱을 지나가도 네. 턱 뭐 이렇게 우리가 충격만 받지 그것이 안전상 위험하진 않은데 로봇은 1, 2cm 정도의 장애물도 정확하게 구별해내지 못하면 가장자리라든지 이런 데 걸리면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기 돌보는 로봇이 나오는데 애기 안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사고잖아요. 대형 사고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데 이런 AI 로봇의 가장 어려운 점은 1, 2cm 정도의 굴곡의 변화를 이런 장애물이라든지 길의 가장자리라든지 또는 이러한 이 가구들의 어떤 가장자리마저도 1cm 미만의 정확도를 가지고서 이거를 판별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AI 로봇의 가장 큰 문제는 해킹당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때문에 시연이 늦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힘을 갖고 있는 아무리 30kg 이상은 못 들게 돼 있고 힘을 인간보다 낮춰놨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해킹을 당하면 대단히 인류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너무나도 다른 챗GPT가 실수하면 말 실수하는 거지만 네네. 이미지 실수하는 거고 요번에 뭐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교황을 갖다가 흑인이라고 그린다든지 여성으로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지나치게 역사적 사실보다도 좀 먼저 둔다든지 이런 실수는 그래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사회적 손실은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AI 로봇이 해킹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SF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상과학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단히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뭐 산업용 로봇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휴머노이드를 해킹해서 그 네. 공장을 파괴하거나 네. 정보를 빼내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그렇죠. 수도 갑자기 있다고 그리고 상상할 수 있겠네요. 네, 가사도우미로 저희 집 앞에 와 있는 저희 집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로봇이 갑자기 해킹을 당해서 거기에 있는 인간들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든지 아이들에게 해를 미친다든지 반려동물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거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투자한 피규어하고 테슬라의 옵티머스하고 아마존의 에질리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국 기업들도 좀 뛰어들고 한국 기업들 있나요? 같은 어때요?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LG나 삼성 같은 경우가 직접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데인데 다 투자예요. 직접 한다기보다는 미국 회사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반려동물 로봇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갖다가 해서 우리가 청소 로봇처럼 요만하게 동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이런 실험적인 부분들에다가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가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로봇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는 이제 가전 속에서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청소기 이후에 다음 단계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빙하는 로봇. 왜냐하면 이것들이 식당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실 처음에는 부담감,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부감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식당은 많죠. 네네. 이런 부분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에는 이곳으로 지금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로봇을 궁극적 의미에서 휴머노이드라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정의는 인간을 닮은 로봇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지금 피규어라든지 에질리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죠. 인간처럼 머리를 가지고 있고 가슴을 가지고 있고 두 다리와 발바닥을 가지고 있고 손과 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으로까지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가지는 않고 있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가고 있는 것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9,600억 달러 엄청난 돈으로 구매를 했죠. 사실은 중간에 이 손정희 씨가 샀다가 다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샀던 건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 로봇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발 4개짜리에서 발 2개짜리 휴머노이드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만들었는데 조금은 이제 제가 아까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은 너무 힘이 세 보인다라는 거. 너무 힘이 세 보이는 것은 안드로이드라는 것들이 인간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것처럼 안드로이드는 휴머노이드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피부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눈빛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인간을 닮아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사이보그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되게 거부감이 느끼고 사회적인 어떤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다라면 휴머노이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휴머노이드면서 안드로이드는 아니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이건 또 충분히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니까 네. 일단은 투자는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 뭐 네. 다들 뛰어들고 있네요. 네네. 네, 뭐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게 물리적 움직임의 구현은 상당 부분 된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네. 했어요. 3차원 공간을 데이터로 재구성해서. 근데 센싱할 때 아주 미세한 1cm짜리 턱 같은 것을 딱 구별을 해내는 기술은 아직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아직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사이버 해킹 문제도 있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 만약에 전망을 해본다고 그러면 네. 아까 2030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의 모습에 가까운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 전망을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형태일까요? 그리고 그게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예컨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가요. 네, 물류센터,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로봇을 만들겠구나. 근데 예를 들면 옵티머스나 피규어 또는 뭐 국내 기업들이 투자한 곳들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저는 우선은 공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장에서도 용접을 하거나 큰 물건을 드러날리고 이동하는 것들은 로봇이 지금 로봇 팔들이 코봇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선줄을 까는 거 차 안에다가 이런 것들은 로봇이 못 하거든요. 이런 민감한 부분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전선줄을 하거나 그러니까 차량 시트를 갖다가 올려놓은 거는 로봇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정해서 정확하게 끼고 앞으로 정확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러한 좀 힘이 작게 들어가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로봇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봇은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힘을 무거운 것들은 할 수 있는데 힘을 적게 줘야 하는 것에 오히려 로봇이 최적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장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러니까 힘이 인간처럼 적은 힘으로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로봇이 우선은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는 인간이 갈 수 없는 극한 어떤 환경들, 예를 들면 북극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추운 환경이라든지 또는 더운 환경이라든지 또는 우주라든지 이런 데도 좀 쓰이기 시작할 거고 여기에서 쓰이는 것들에 대한 안정성들이 확보가 되어야 저는 뭐 저희 가사도우미로 오는 거는 2040년, 50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실제로 가사도우미까지 오는 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건데 이 속도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하급수적이라는 거죠. 즉 그 전에 있었던 인간의 사전 프로그래밍 된 거에서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인간이 정해놓은 것밖에 못했었는데 이제 생성 AI가 결합되면서 인간의 뜻과 의지와 희망사항을 들어주는 수준까지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생성 AI가 같이 발전하면 로봇도 같이 발전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 3.5가 나온 이후로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지금 AI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속도를 맞춰간다라면 로봇의 속도 또한 과거에 좀 정체됐었던 시기를 지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로봇에다가 지금 두뇌를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로봇은 로봇에 두뇌를 준 거다. 네, 로봇에게 그러니까 뭐 그러네. 몸을 찾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로봇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뇌를 얻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뇌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경망도 제대로 없었는데 로봇에게 지금 두뇌와 뇌와 신경망을 제대로 줌으로써 이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30년에 공장에 먼저 온다고 말씀하시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 있겠다. 그때는 인구도 좋은 많이 쪽인지 줄겠죠. 나쁜 쪽인지 네네. 그런 전망은 좀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네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박사님. 고맙습니다. 네.